안녕하세요. 퍼니타임 오디오북 시작합니다. 오늘은 화려한 패션의 어두운 이면을 찾아 떠나는 흥미롭고도 지적인 역사여행, 메멘토 모리 준비했습니다. 이 책에는 재밌는 역사 이야기가 많아서 쉬는 날에 카페에서 커피 한잔하며 보아도 좋고요. 자기 전에 목차를 훑어보며 보고 싶은 부분들만 가볍게 보셔도 좋습니다. 이 책은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저는 제1장을 읽어드릴게요. 하지만 제2장부터 더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으니 꼭 읽어보세요. 오늘 밤 메멘토 모리 함께 하시면서 교양도 넓혀가시고 듣다가 자연스럽게 편하게 잠들어 보세요. 메멘토 모리 시작합니다. 1996년 8월 14일 다트머스 칼리지화학과 교수인 48세의 카렌 웨터햄은 유독성 금속에 노출되는 살의 연구를 위해 통상적인 실험을 하던 중 끼고 있던 장갑에 디메틸수은 몇 방울을 떨어뜨렸다. 그리고 그로부터 채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그녀는 돌연 사망에 이르렀다. 당시 착용했던 라텍스 장갑을 사고 즉시 벗지 않았던 것이 화근이었다. 치명적인 독성을 지닌 수은이 장갑을 뚫고 스며들어 15초 이내에 그의 혈류에 녹아들어간 것이다. 웨터햄 박사는 처음에는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하다가 사고 발생 6개월이 지나서야 말하기와 걷기, 청력 및 시력 등의 문제가 생겼음을 인지했다. 수은 중독에 대한 집중적인 치료가 이루어졌지만 결국 5개월간 뇌사 상태에 빠져 있다가 1997년 7월 8일에 사망했다. 그녀의 뇌에서는 광범위한 손상이 발견되었고 체내 수은 농도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한 채모 검사에서는 정상치의 4200배나 높은 수준의 수은이 검출되었다. 유독성과 관련한 최대 기준치의 22배에 달하는 수치였다. 식물인간 상태에 빠지기 전 그녀는 자신의 사례를 의학계와 과학계에 추후 수은 중독 사례인지 처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사례로 활용해달라는 의사를 표시했다. 카렌 웨터햄을 비극적인 죽음으로 몰고 간 결정적인 요인인 유독성 유기 수은을 막지 못한 보호 장갑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한 것이다. 이 사례는 실험실이라는 일상적이지 않은 공간에서 일어난 단순 사고로 치부될 수도 있다. 그러나 사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옷을 입고 생활한다. 옷은 여러 가지 위험 요인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고 쾌적함을 제공하며 단정한 느낌을 유지해준다. 아기 때 덮는 담요부터 죽고 나서 매장될 때 입는 수의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평생을 옷과 함께한다. 19세기의 한 프랑스 작가가 묘사했듯 옷은 마치 집과 같아서 인류가 외부 세계에 유해한 영향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소재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내용은 이러한 주요 임무에 보기 좋게 실패하여 착용한 사람을 오히려 죽음에 이르게 만든 옷에 관한 이야기이다. 개 중에는 스타일에 대한 극단적인 집착이 초래한 실패도 있지만 양말이나 셔츠, 스커트, 파자마 등 평범한 아이템이 사람을 해친 사례도 많다. 이 책에는 특히 19세기부터 20세기 초반에 걸쳐 영국과 프랑스, 북아메리카에서 발생한 사례가 집중적으로 나오는데 인체의 자연스러운 실루엣을 기계적으로 변형시킨 패션이 유행한 시기와 일치한다. 당시에 옷 좀 입을 줄 안다고 자신하던 우아한 이들은 건강보다는 외모를 우선시하였다. 위태롭게 하이힐을 신은 여자들은 넓은 후프 스커트를 펄럭이며 휘청댔고 꽉 끼는 부츠를 신은 남자들은 무거운 펠트 모자를 쓴 채 빳빳하게 풀을 먹인 칼라에 목이 조였다. 현대인이라면 도저히 참기 힘들 옷이었다. 시대의 사회경제적 압박의 산물인 이 고상한 패션은 제작자와 착용자 모두에게 고통과 병마 그리고 물리적 통증을 인내할 것을 요구했다. 그들은 모두 노예, 희생양, 순교자와도 같았던 것이다. 1827년 이탈리아의 낭만파 시인 지아코모 레오파르디가 쓴 패션과 죽음의 대화에는 의인화된 패션이 등장한다. 그는 패션을 죽음의 자매라고 주장했다. 글 속에서 패션은 여러 치명적인 놀이를 즐겼다면서 다음과 같이 자랑스럽게 이야기한다. 꽉 조이는 신발로 사람들을 불구로 만들고 코르셋으로 옥죄어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게 만들어 눈이 튀어나올 정도였다. 나는 고상한 상류층 남성들이 매일 수천 가지의 불편을 감내하며 고통과 아픔을 참도록 설득하고 강요했다. 심지어 몇몇은 나로 인한 영광스러운 죽음마저 받아들였다. 19세기 초까지는 남녀 모두 불편한 패션의 희생양이었다. 왁스로 만든 2개의 메멘토 모리 군상은 마치 섬뜩한 북엔드처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패션과 인간 삶 사이에 놓인 덧없음과 유약함을 떠올리게 한다. 1830년대부터는 성별 간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남성은 기능성이 강조된 검은색 슈트를 입어 서구가 이룬 민주주의와 합리성, 기술적 발전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게 되었다. 이는 편리해진 삶이라는 제목이 붙은 캐리커처에서 잘 드러난다. 그림 속에서 모자는 착용한 사람에게 안경과 시가, 향수, 돋보기, 나팔 모양의 보청기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아이템은 착용한 이의 시야를 넓히고 청력을 높이며 상쾌한 향기 속에서 시가를 피게 하여 삶에 활력을 준다. 이 모든 것이 최소한의 장치로 효율적으로 제공된다. 우스꽝스럽게 묘사되던 이러한 장치는 한 세기가 지난 오늘날에 와서는 구글 글래스처럼 테크놀로지가 기반이 된 액세서리로 완성되었다. 카메라와 인터넷 등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현대적인 기능이 하나의 요소에 집약된 것이다. 1812년 겨울 굶주리고 지친 나폴레옹의 육군 병사들은 이미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다.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은 채 쓰러진 그들은 그 자리에서 마치 태아와도 같은 모양새로 얼어붙어 버렸다. 병사들의 시신은 장례식도 없이 한데 모아 매장되었다. 그로부터 약 200년, 이지나 리투아니아의 수도 빌뉴스에서 건설 현장의 인부들이 시신 더미를 처음 발견하였고 그들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사망한 독일군의 유해로 생각했었다고 한다. 그러나 고고학자에 의해 군복 조각과 소속 연대의 단추, 여전히 유골에 두개골에 씌워져 있던 군모 등 40가지에 달하는 나폴레옹 시대의 유물이 발굴되었고 훨씬 이전에 죽은 이들이었음이 밝혀졌다. 신중하게 조사한 결과 구덩이 안에서 대다수가 남성인 시신이 3,000구가 넘게 나왔고 대부분은 15세에서 25세 사이에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장에서 명예롭게 전사한 이는 아무도 없었으며 대부분 비위생적인 환경과 질병에 의해 희생당한 이들이었다. 불결하기 이를 데 없고 이가 득실되던 그들의 옷에서는 치명적인 기생충이 숨어 있었다. 빌뉴스를 거쳐 후퇴하던 25,000명의 병사 중 살아서 목적지에 도착한 사람은 3,000명이 채 되지 않았다. 고고학자 및 전염병을 연구하는 일련의 사학자들은 현대의 DNA 분석과 고미생물학의 최신 기법을 적용한 연구를 통해 사망한 군인의 치아 속질에서 발진 티푸스와 참호열균을 찾아내었다. 단순히 추위와 굶주림으로 쓰러진 군인도 있었지만 사망자의 약 3분의 1 정도는 이가 옮기는 질병에 감염되어 끝내 사망에 이르렀다. 오늘날 우리는 이에 배설물을 통해 옮겨진 박테리아를 통해 치명적인 전염병이 전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 사실에 기초하여 발굴단은 매장지의 흙에서 미세한 기생충을 찾아내 유전자 물질을 추출하는 선구적 기술을 사용하여 분석하려고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렇게 발견한 유전자 물질을 통해 두세기가 흐른 지금까지도 기생충에 남은 질병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옴니는 머리카락이나 음부에 기생하는 머릿니와 달리 옷의 봉제선 속에 숨어 사는데 말을 타고 이동하는 기마, 포병대 장교의 군복 재킷에 기생하고 있었다. 옴니는 숙주가 열이 펄펄 날 때까지 숙주를 물어뜯고 어느 시점부터는 다른 숙주의 몸으로 올마 박테리아를 전염시켰다. 부대원 전체가 제대로 씻지 못한 상태로 지저분한 막사에서 다닥다닥 붙어 생활하는 환경이었으니 새로운 숙주를 찾는 것은 일도 아니었을 것이다. 나폴레옹 시대까지도 해충과 질병 간의 관계가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발진 티푸스나 참호열 등의 질병은 역사적으로 감호결 혹은 선박열 등으로 불리었고 사람들은 좁은 곳에서 여러 명이 함께 생활하는 감옥이나 선박안 같은 환경에서 전염병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다. 항생제가 개발되기 전까지 발진 티푸스와 장티푸스 같은 질병은 군인에게 치명적이었으며 통계학적으로 나폴레옹 전쟁이나 크림 전쟁 같은 장기전이 치러질 경우 기생충은 무기보다 더 많은 사상자를 냈다. 20세기 초에는 발진 티푸스에 감염된 사람들의 10%에서 60%가 죽었다. 미국 군인들이 쓰던 속어로 쿠티크릿이라고 불렸던 몸니는 영어로 라우스라우스라고 하는데 여기서 나온 형용사 라우지는 엉망진창이거나 끔찍한 상태를 뜻한다. 군부대에서는 옷을 제대로 세탁할 수 없었고 군인들은 목숨으로 그 대가를 치러야만 했다. 몸니와 발진 티푸스의 관계는 1909년에서야 밝혀졌다. 프랑스의 미생물학자 샤를 니코르니를 발견한 공로로 노벨상을 수상했는데 그는 이 기생충을 병원 문턱이나 사람들이 물과 비누 그리고 깨끗한 침구를 사용하는 곳에서만 없앨 수 있는 존재라고 설명하였다. 발진 티푸스는 제1차 세계대전까지만 해도 큰 골칫거리였으나 니콜의 발견 이후에는 일반 병사들도 주기적으로 군복에서 이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 때 발행된 엽서 중에는 상의를 벗은 프랑스 군인이 캐피라 불리는 군무와 각반을 착용한 채 참호의 한쪽에 앉아 이를 잡는 사진이 있다. 한 가지 더 눈여겨볼 점은 아마도 미국인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데 엽서 아래쪽에 보라색 잉크로 사진 속 참호와 등장인물을 가리켜 이 녀석은 쿠티를 죽이고 있다라고 쓴 것이다. 하얀 셔츠를 향해 몸을 한껏 구부려 끈질기게 이를 잡아내고 있는 군인의 모습은 당시 많은 사진과 엽서에서 볼 수 있던 장면이었다. 문화적 규범 역시 해충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었다. 프랑스인은 몸니를 토토라 부르며 행운의 상징으로 여기기도 했다.
어느 에로틱한 엽서에서는 군복을 입은 한 프랑스 군인이 참호에서 돌아와 연인과 잠자리에 든 장면을 담았는데 다음날 아침이 되자 그녀는 프릴과 리본으로 장식된 잠옷 상의를 들여다보며 군인이 옮겨 쓸 일을 발견하고 고마워라, 행운을 주었네 라고 외친다. 몸니를 박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뜨거운 증기를 사용하는 것이었는데 최전선에서 이를 위한 적절한 시설이나 연료를 확보하기는 어려운 일이었다. 일부 군인은 군복을 소독하는데 화학약품을 쓰기도 했다. 불행히도 당시의 약품은 몸니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해로운 것이었기 때문에 군인들은 뜻하지 않게 내부의 적과 벌이는 화학전의 몸살을 알아야 했다. 영국군은 곤충학자와 양리학자가 팀을 이루어 참호 내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종류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들은 제1차 세계대전 동안 몸니를 없애는 실험을 마친 최소 6가지 이상의 화학약품을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그 중에는 치명적인 시아나수소도 있었는데 이는 나중에 나치의 가스실에서 사용되었다. 영국군이 가장 선호했던 약품은 클로로피크린이었다. 이 약품은 독일이 1917년 가스 공격을 시작했을 때 사용한 맹독성의 약재였다. 그들은 이 약품이 눈과 코, 목구멍을 자극하고 독성이 있기 때문에 옷을 훈증하는 용도로 사용할 때는 반드시 방독면을 쓸 것을 경고했다. 화학자들은 클로로피크린을 가스전에 사용하여 최전선을 구할 수 있는 방역 물품으로 편의성이 뛰어나다며 갈채를 보냈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몸니는 여전히 군인들을 괴롭혔다. 특히 밤이 되어 이가 숙주의 몸을 물어뜯기 시작하면 병사들은 끔찍하게 가려운 상처로 인하여 밤새 긁느라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한 병사는 그 고통에 대해 내 몸을 조각조각 찢어버리고 싶을 정도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1918년에 나온 쿠티 행진 혹은 저교화라고 징그러운 쿠티라고 불리던 노래는 당시 군인들이 몸니와 벌이던 길고 이길 수 없는 사투를 들려준다. 노래 2절 가사는 다음과 같다. 시카고에서 온 내 친구 스완스는 언제나 경계 태세라네. 이놈의 쿠티가 셔츠에서 보이기만 하면 잡기 위해. 그리고 이야기해 주었지. 어떻게 모두 도망가게 만들었는지 몸을 비비꼬고 꼼지락거리고 긁자 다른 벌레들도 달아났다네. 1919년에 나온 또 다른 노래 가려운 쿠티 크리 최고는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시미춤은 들어봤겠지만 그게 프랑스에서 시작되었다는 것도 알고 있나요? 이 간단하고 우스운 춤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나는 군인 아저씨한테서 들었답니다. 노래로 표현한 몸니에 대한 조롱은 우스꽝스럽게 들리지만 티푸스와 참호열은 20세기 초반까지도 무시무시한 존재였다. 당시의 의학 문서에는 몸니가 채모나 피부에 직접 닿는 옷에서 서식하는 방식에 대해 알이나 머릿니처럼 주로 무리를 지어 의복이 접히는 부분과 봉제선에 깊게 박혀있다고 기술되어 있다. 또한 전문가들은 군인들은 채모를 면도해야 하며 이에 체내 침입을 막기 위해 일주일에 한 번은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티푸스 및 각종 질병의 감염원 역할을 하는 의복은 여러 경로로 질병과 죽음을 퍼뜨렸다. 한편 오염된 의복은 세균전에 적극적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대표적으로 천연두를 들 수 있다. 오늘날에는 백신 덕분에 1970년대 이후 한 번도 유행한 적이 없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천연두 바이러스는 직물 속에서 일주일 넘게 생존할 수 있다고 한다. 전염병과 세균 이론이 확립되기 전에도 민간에서는 옷감이 질병을 옮기는 매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영국군은 이미 악명 높은 천연두 담요를 이용해 전략적인 세균전을 치른 적이 있다. 18세기 북미 원주민은 유럽산 담요를 일상생활에서 폭넓게 사용하고 있었다. 그런 담요를 원주민 학살에 이용한 북미군 총사령관 제프리 에머스트와 피트 요새의 사령관 헨리 부케는 비난받아 마땅한 인물이다. 에머스트는 평소에도 원주민에 대한 증오를 공공연히 드러내고 다녔던 인물로 천연두 환자가 있는 병원에서 나온 담요를 원주민들에게 주면 그 끔찍한 인종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에머스트의 주장과 별개로 당시의 군인은 이미 군인 정신이라곤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규율이 엉망이었기 때문에 이 잔혹한 계획을 냉큼 실행에 옮겨버렸다. 1763년 6월 24일 피트 요새에서는 원주민과 영국군 간의 평화협정이 체결되었다. 원주민들은 영국군이 우정으로 맺은 약속을 굳게 유지할 것으로 확신하였다. 보통 협정을 체결할 때는 선의의 표시로 선물을 교환한다. 영국군이 건넨 선물은 천연두 병원에서 가져온 담요 2개와 손수건이었고 그들이 바라던 효과는 배신의 증표로 원주민 사회에 퍼져나갔다. 물론 담요를 건네받기 전부터 이미 천연두가 델라웨어의 원주민 사회에 퍼지고 있었다는 역사적 증거도 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평화를 기원하는 선물을 교환하면서 생물학 무기를 건넨 행위는 신의를 저버린 기만적인 작태가 아닐 수 없다. 천연두가 이미 풍토병으로 자리를 잡아 면역력이 있던 18세기의 유럽인과 달리 북미 원주민은 천연두로 인하여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이러한 상황과 맞물려
피트 요새에서의 천연두 담요 사건은 지금도 여전히 대중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그 담요가 본래의 치명적인 목적을 달성했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표면적으로는 우정의 표시로 건넨 물건이 잠재적인 살인 무기였다는 사실은 용서받기 어렵다. 19세기 후반 세균학이 발전하고 니콜네콜의 발견 등이 있기 이전에 사람들은 화학 물질에 의한 중독 증상과 전염병을 구분하지 못하여 둘 다 중독이라고만 표현하였다. 전염병 contagion 단어는 그 어원이 신체 접촉과 관련이 있는데 함께 만지다라는 뜻이다. 14세기 이후 이 단어는 이상과 믿음, 관행 사이의 순환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사람들은 어리석음이나 부도덕 같은 악한 행위 역시 전염된다고 믿었다. 유행처럼 번지는 패션 트렌드는 바이러스로 묘사될 때가 많다. 새로운 스타일은 마치 열병처럼 빠르게 퍼져나가기 때문이다. 듀크 대학교의 여성학 교수 프리실라 발트 프리실라 월드는 저서 전염의 문화에서 전염병은 신체 접촉의 위력과 위험성을 드러내고 사회적 유대의 취약성과 집요함을 동시에 보여준다. 라고 적었다. 한 사회에서 돈처럼 순환하는 옷 속의 세균은 사회와 인종 간이 장벽을 쉽게 넘나든다. 그로 인한 위험은 부자와 거린을 가리지 않는다. 예전부터 부유층은 돼지우리 같은 공동주택에 사는 가난하고 병든 이들의 노동을 착취하는 공방에서 제작하는 의류에 대해 공포를 느끼고 있었다. 부유층은 그렇게 만들어진 옷을 구입해서 입었고 그 옷을 세탁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가장 빈곤한 가정에 보냈다. 부유층 사람들은 그들의 옷이 어디서 제작되고 깨끗해지는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빅토리아 시대의 총리를 지낸 로버트 필경의 사례에서 그 경로를 엿볼 수 있다. 어느 날 그는 딸에게 여성용 승마복 한 벌을 선물하였다. 당시 여성은 말을 탈 때 여성용 안장에 앉아 두 다리를 한쪽으로 모아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여성용 승마복을 지을 때에는 수준 높은 재단 기술이 필요했다. 진정 부유한 이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귀족적인 취미에 어울리는 물품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총리의 딸은 티푸스에 걸려 결혼식 전날 사망하고 말았다. 런던의 랜드마크인 리젠트 스트리트에 위치한 상점에서 구입한 승마복의 원인이 있었다. 상점에 물건을 납품한 가난한 재봉사가 집에서 옷을 만들다가 우한 발작이 낯떨고 있던 남편에게 이 따뜻한 울로 된 스커트를 잠시 덮어주었던 것이다. 옷은 그야말로 가장 가난한 이들의 축사 같은 집에서 정치인이 기거하는 궁궐로 병을 옮겼다. 저자는 직무를 사회적 화합에 비유하면서 결국 우리는 사회적 삶이라는 다발에 함께 묶여있다. 만약 우리가 가장 가난하고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면 사회는 최고위층에 자리한 가장 부유하고 세련된 이들을 파괴함으로써 복수할 것이다. 라고 썼다. 티푸스는 모든 사회적 영역에 걸쳐 옷을 통해 그 옷을 입는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었다. 병균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니 특별히 주문된 고급 맞춤복뿐만 아니라 19세기 중반부터 활성화된 저렴한 기성복 모두의 수모 기회를 엿보았다. 1850년 영국에서 풍자와 유머로 유명했던 펀치펀치지의 한 편의 시가 실렸다. 사파를 곁들인 이 간행물은 중산층부터 지식인과 엘리트 계층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구독층을 자랑하였다. 거기에 실린 시 헤라클레스의 싸구려 팔토는 당시에 유행하던 길고 헐렁한 외투인 팔토 같은 저렴한 기성복이 세균으로 오염되었으니 주의할 것을 경고하는 내용이었다. 팔토는 정사각형에 가까운 형태로 허리선이 없고 헐렁한 핏의 오버코트 스타일 외투로 선원들의 옷에서 영감을 받은 옷이다. 오늘날에는 하프코트나 토퍼와 같은 이름으로 부른다. 싸구려 기성복을 만드는 상점은 슬로프샵이라고 부르는데 19세기에는 하나같이 노동 착취적이고 비위생적인 환경을 자랑하던 곳이었다. 당시에 완성한 옷을 슬로프라고 불렀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슬로프는 선원들의 기성복 유니폼을 이르는 말이기도 했다. 이름의 유래와는 대조적으로 팔토는 아주 스타일리시한 옷이 되었다. 1852년 프랑스의 작가 에드몽 택시에는 본래 노동자 계급의 옷에서 출발했으나 지금은 새로운 지위를 얻게 된 옷에서 드러나는 아이러니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패셔너블한 사람들, 댄디한 젊은 남자들, 유명인, 노란 장갑을 끼고 사냥을 하는 귀족들, 이 모두가 소장농과 선원들이 입던 옷을 입는다. 선원이나 입던 옷이 사회적으로 출세했으니 엘리트 계층도 선원이나 걸리던 병인 티푸스나 선박열에 걸릴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사회를 휘감았다. 다시 펀치지에 실린 시를 보자. 헤라클레스는 독이 아니라 병으로 죽었다. 시인은 고대의 신화를 보다 실증적이고 과학적인 입장에서 소생시켰다. 헤라클레스를 중독에 빠뜨린 그 조끼는 슬로프샵 상인에게서 산 것. 괴물도 제압해버리던 이를 괴로움에 몸부림치게 한 것은 바이러스. 바로 티푸스, 옷이 옮긴 고통과 기근, 이런 옷이 아직까지 만들어지며 우리에게 한번 입어보라고 애원한다. 포스터에서, 과장된 광고에서, 플래카드에서, 그리고 벽보에서 현명한 자라면 사지 말지어다. 시는 비록 영웅 헤라클레스는 독이 든 조끼를 입고 죽었지만
현명한 근대의 남성 소비자라면 이 비극적인 운명을 피할 수 있다며 독자를 추켜 세운다. 이 글은 티푸스에 감염된 옷 자체뿐 아니라 독을 유통하는 허위 광고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제기하였다. 현대의 독자는 같은 제품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광고에 익숙하지만 빅토리아 시대의 사람들은 포스터, 슬로건, 플래카드도 모자라 전단지까지 동원하는 과도한 호객 행위에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었다. 그로부터 25년이 지나 호주판 펀치지의 노동 착취적인 작업장의 비위생적인 환경에 대해 경고하는 노동자의 전원이 실렸다. 그는 화려하게 치장한 젊은 남성에게 그가 입은 타이트하고 윤기가 나는 새 옷을 조심하라는 말을 잊지 않았다. 자네의 옷이 윤기가 흐르고 몸에 잘 맞을지라도 이는 열병의 모종판이자 질병의 둥지일 뿐. 작은 기생충은 시접과 주름 사이사이마다 숨어있다네. 옷을 만드는 공장의 불결함에 대한 우려는 1910년에 설립된 뉴욕위생관리공동위원회와 같은 단체가 노동자 건강 확보를 위한 입법 로비를 할 때 이용되기도 했다. 1925년부터 1929년까지 위생 점검을 마친 작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은 프로사니즈라고 적힌 흰색의 라벨을 부착하도록 하였다.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작업장에서 제작되어 병을 옮기는 옷으로부터 노동자뿐 아니라 옷을 구입하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여성 소비자 단체와 그 뜻에 공감하는 업장이 중심이 되어 이뤄낸 성과였다. 우리의 조상들은 옷에 숨어있을지도 모르는 위험에 두려워 떨며 대응하였지만 오늘날에는 발달한 전염병학과 항생제의 발명, 편해진 세탁과 드라이클리닝 기술 덕분에 그런 걱정이 덜하다. 물론 지금도 사회적 안전망 밖에 있는 홈리스와 난민은 옷이 옮기는 전염병의 위협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평범한 우리는 갭의 새 오버코트를 사 입으면서 티푸스를 걱정하지는 않는다. 새 옷만 위험했던 것은 아니다. 역사적으로 옷감은 늘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달아서 너덜너덜해져 수명을 온전히 다할 때까지 재판매되고 재활용되었다. 기계 방적과 방직이 도입되어 직물 생산 비용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1800년대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중고 의류를 구입했다. 그들은 구입한 옷이 환자나 죽어가는 사람이 입었던 옷인지의 여부는 알 도리가 없었다. 파리 리옹 마르세유를 잇는 철도회사의 직원이기도 했던 의사 지베르는 1879년에 군인들이 아프리카로부터 귀국하면서 천연두와 같은 바이러스를 프랑스로 들여오고 있으며 세탁부야말로 대중에게 질병을 퍼뜨리는 주범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넝마에 가까운 중고 의류를 거래하는 것이 문제를 야기하는 최악의 요인이라고 지적하면서 정부가 나서서 전염병을 퍼뜨릴 수 있는 물건을 소독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고 외쳤다. 그러면서 낡은 넝마, 침구, 누더기나 다름없는 옷을 거래하면서 거기에 묻은 천연두, 성홍열, 홍역, 옴이 사회 전체로 자유롭게 퍼지는 문제의 세상에 이목이 집중되기를 바랐다. 비위생적인 도시 환경과 효율적이지 않은 세탁 방법,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겹겹으로 옷을 입는 사회적 관행은 습진, 피부염 등 직물이 유래하는 피부 질환을 일으키기 더없이 좋은 조건이었다. 1899년 뉴욕의 위생검시관이었던 피니 박사는 전염성 질병으로 죽거나 익사한 시체에서 나온 중고 의류를 정기적으로 거래하여 미국 전역으로 발송하는 추악한 조직의 존재에 대해 양심 선언을 했다. 환자가 입었던 옷은 바로 소각해야 한다는 대중적 합의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오염된 옷과 질병의 관계를 반박할 수 없는 과학적 논리로 밝혀낸 1860년대 초반의 루이 파스테르와 같은 의사가 선도한 세균 이론 덕분이었다. 파스테르의 발견은 침구와 옷을 정기적으로 소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문헌이 쏟아져 나오게 된 원동력이 되었다. 더불어 전장의 막사, 병원 그리고 기타 대형 시설에서 위생적으로 옷을 세탁하도록 하는 공중보건 정책이 시행되었다. 평범한 가정에서도 세균을 두려워하기 시작하였다. 남성 선원과 우아한 멋쟁이들만 오염된 옷의 희생양이 된 것은 아니다. 여성 패션 역시 질병의 매개체이자 퍼뜨리는 요소로 간주되었다. 1838년 미국의 작가 너세니얼 호소는 중세의 괴담에서 영감을 얻어 18세기를 배경으로 한 단편 엘리노어 부인의 망토를 발표하였다. 도도한 영국 귀족 부인이 미국 매사추세츠의 해안마을에 도착해 그녀의 미모를 마법처럼 돋보이게 할 화려하게 수놓인 망토를 입고 파티에 간다. 하지만 부인의 망토는 천연두를 퍼뜨려 그 일대의 마을을 초토화했을 뿐만 아니라 엘리노어 부인 자체도 흉측하게 만들어 끝내 죽음에 이르게 한다. 망토는 그야말로 독 그 자체였던 것이다. 호소는 곧 임종을 맞을 여인은 혼미한 두뇌로 그 환상적인 화려함을 상상했으며 굳어가는 손가락을 마지막까지 움직여 고통과 운명을 섞어 금사로 짠 망토를 그렸다. 라고 썼다. 작가는 부인의 오만과 사회적 지위가 낮은 이들에 대한 지독한 처사를 비난하며 저주받은 망토를 묘사하였고
망토의 아름다운 금살을 통해 천연두에 감염되어 쓰러진 옷을 만든 이와 입은 이, 나아가 천연두로 목숨을 잃은 수많은 식민지 시대의 미국인의 죽음을 암시하였다. 1800년대 초반부터 약 1905년까지는 주기적으로 바닥에 끌리는 스커트가 유행하였다. 여성들이 스커트 자락을 펄럭이며 거리를 휩쓸 때마다 산책길에서 얻은 병균은 여지없이 각 가정으로 옮겨졌다. 이는 실존하는 공포였다. 19세기 도시의 거리는 개와 말의 배설물,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뱉은 침과 가래로 뒤덮여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한 의사는 다음과 같이 선언할 정도였다. 위생의 관점에서 똥, 오줌 및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균이 묻은 스커트를 집 안으로 들여오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는 바이다. 그러면서 그는 여성들에게 외출할 때는 짧은 스커트를 입을 것을 추천했다. 일련의 의사들은 청소차나 다름없는 더러운 스커트의 끝자락을 면봉으로 문질러 치명적인 강균이 얼마나 묻어있는지 조사하여 과학적으로 증명하기에 이르렀다. 병을 옮기는 스커트의 이미지는 곧 대중의 공포를 불러왔다. 1900년 미국의 만화 잡지퍼 근 산책을 다녀온 여주인의 긴 스커트 자락을 들어 올리고는 코를 돌려 역겹다는 표정을 짓는 하녀의 모습을 묘사했다. 스커트 자락이 일으킨 병균이 들끓는 짙은 먼지구름에는 세균, 미생물이라고 적혀있고 구체적으로는 장티푸스, 결핵, 인플루엔자가 공기 중에 날아다니고 있다. 죽음은 옷 끝자락 아래에 숨어있다가 한 손에 낫을 들고 그림 전체를 맴돈다. 죽음의 그림자는 하녀뿐만 아니라 근처에 서 있는 작고 귀여운 반려견을 품에 안은 순수한 아이들의 머리 위에도 드리워져 있다. 한편 짧은 스커트를 입는 것 역시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을 여지가 있었다. 1890년대 미국 전역에서 일련의 여성들이 레이니데이 클럽을 조직하여 비 오는 날에는 짧은 스커트를 입자는 캠페인을 펼쳤다. 그러자 패션지 하퍼스 바자 헤이퍼스 버저에 어여뻐야 할 여성의 임무는 어떻게 된 것인가? 라는 기사가 실리던 시절이었다. 1902년에는 아르누보 스타일의 룩을 만들면서도 실용적이어서 특허를 받은 스커트 그립이 등장하였다. 보건위생과 아름다움 사이의 우아한 절충안이 아닐 수 없다. 이 디자인은 울 소재의 두꺼운 야외용 스커트의 끝자락을 들어 올릴 수 있게 고안된 것으로 당시 아름다움과 위생기준 사이에서 벌어지던 첨예한 논쟁이 어느 정도였는지 보여준다. 많은 복식사학자들은 20세기 초반에 들어 스커트 길이가 짧아진 이유를 여성 참정권 운동과 사회 참여의 증가 등에서 찾지만 위생적인 이유도 한몫했음을 잊으면 안 된다. 항생제가 등장한 이래 티푸스를 포함한 많은 질병을 치료할 수 있게 되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20세기 후반까지도 유행성 질병이 만연했지만 19세기 사람들이 싸구려 기성복이나 중고 의류에 기생충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걱정했던 것처럼 오늘날 선진국 사람들이 베트남이나 방글라데시의 노동 착취적인 공장에서 생산된 옷이 전염병을 옮길 것이라고 특별히 염려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위험은 여전히 남아있다. 대표적으로 병원은 여전히 옷에 의한 전염병 감염의 온상으로 지목된다. 의료진이 입은 오염된 의류에 대한 최근의 연구를 보면 안심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생각이 든다. 예를 들어 의사의 가운, 넥타이, 청진기 등 의료 전문가의 상징인 옷차림은 환자에게 치명적인 박테리아를 옮길 수 있는데 이 중에는 항생제인 메티실린의 내성이 있는 포도상구균, 일명 MRSA로 알려져 있는 세균이 포함된다. 오염된 흰색 가운은 우리를 치료하고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 굳게 믿는 의사라는 존재에 대한 배신과도 같다. 한편 남성 의사들은 진료할 때 착용한 실크 넥타이를 거의 한 번도 드라이 클리닝한 적이 없다는 조사 결과가 있어 충격을 준다. 2006년에 스코틀랜드의 의사 4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70%의 의사들이 한 번도 넥타이를 세탁한 적이 없다고 밝혔고 나머지 30%도 평균 5개월 간격으로 넥타이를 세탁한다고 밝혔다. 다른 연구에서는 의사가 착용한 넥타이에 적어도 이틀에 한 번씩은 세탁하는 셔츠보다 훨씬 더 많은 박테리아가 서식하며 넥타이 신개 중 8개는 항생제 내성 세균이 묻어있다고 증언한다. 다른 연구에서는 병원 직원과 방문객의 옷에 누룩곰팡이 포자가 묻어올 수 있으며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의 환자가 이를 들이마시면 치명적인 폐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어른들이 안심시켜주기 위해 꼭 껴안는 경우가 많은 아이들이 특히 위험하다고 한다. 이는 서문에서 인용한 신화 속 내 소스에 독이 묻은 셔츠의 현대판 버전으로 느껴질 정도이다. 2008년 영국 보건성은 의료 전문 인력들이 불필요한 장신구, 시계, 흰 가운, 팔꿈치 아래로 소매가 내려오는 옷 또는 넥타이 착용을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했는데 주요 이유는 전염병 확산 측면에서 중대한 위험으로 작용한다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나폴레옹의 군사들이 집단으로 묻힌 매장지의 흙과 제1차 세계대전 때의 참호, 지저분한 스커트의 끝단,
하프코트의 봉제선, 그리고 의사가 착용한 넥타이의 광택이 흐르는 실크의 표면에서 치명적인 세균이 격전을 펼치는 현장을 살펴보았다. 또 어떤 독이 우리 옷에 도사리고 있는 것일까?